우리나라와 호주가 자유무역협정 FTA 협정문에 공식 서명했습니다. 양국 간 교역 규모는 전년보다 1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중 정상은 경제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중 FTA 협상을 연내 타결짓기 위한 노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고, 우리나라가 캐나다와의 자유무역협정 FTA 체결에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스스로 경쟁력을 키워 수출로 FTA의 파고를 헤쳐나가는 곳이 있습니다. 끊임없는 기술 개발 등을 통해 매년 수출량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명수입니다. (2014년) 우리가 첫 FTA를 시작한 지 딱 10년 되는 해죠. 그 10년 동안 우리나라는 많은 FTA를 추가했습니다. 그만큼 경제적인 국경이 낮아지면서 우리 농식품 부문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일어났죠. 오늘은 우리 FTA 내용과 특히 농식품 산업에 대한 내용을 깊이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희망과 달리 FTA가 피할 수 없는 세계적인 흐름이라면 정확하게 알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그럼 오늘의 주제인 우리나라 FTA와 농식품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FTA를 쉬운 말로 하면 서로 경제적인 국경을 허물고 하나의 경제 블록을 만드는 거죠. 우리 농식품 부문의 우려와는 달리 FTA가 세계적인 큰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국가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와 같은 세계적 흐름을 따라잡는 것 외에 별다른 선택 여지가 없어 보인다는 게 우리 엄연한 현실이죠. 이 시간에는 지난 10년 동안 이와 같은 세계적 추세를 따라잡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FTA를 추진을 했는데 그게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리고 그 FTA에서 농식품 부문은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 그 FTA가 농식품 산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는 그 세계적인 FTA 확대 추세에 낙오되지 않기 위해 많은 FTA를 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되돌아서 지나온 단계를 그 과정을 한 3단계 정도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맨 처음 시초 단계는 1998년, 그러니까 IMF가 한참 가운데 있을 텐데 1998년도에 협상이 시작되었던 한칠레 FTA가 마무리된 2004년까지 한 6년 정도를 굳이 이름을 붙인다면 제1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초에 우리나라 처음으로 FTA를 시작한 의미가 있고 FTA 확산이라는 세계적인 조류에 합류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때 첫 상대로 우리가 칠레를 선택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칠레가 우리 지구상의 정반대편에 있어서 거리가 멀고, 그리고 우리가 북반구에 있는 대신 칠레는 남반구니까 계절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거리가 멀고 계절이 다르기 때문에 농식품 부문에 대한 영향이 제한적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도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제2단계는 이제 한칠레 FTA 경험을 디딤돌로 해서 본격적으로 판을 걷어붙이고 FTA를 하려고 나선 단계입니다. 그래서 거대 경제권들과도 FTA를 완성한 2004년부터 한 2012년까지 한 8년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본격적으로 FTA를 추진하기 위해서 중장기 로드맵을 만들고, 그 로드맵에 의하면은 미국, 중국, EU 등 큰 거대 경제권과 FTA를 적극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했죠. 대신 그때는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FTA 추세에 합류한 지점이 약간 좀 뒤늦었다 하는 그런 인식이 있었고, 그런 상태에서 전체적인 흐름을 따라잡기 위해서 소위 동시다발적인 협상 추진이라는 전략을 가지고 강도 높게 추진을 했습니다. 진짜 그렇게 추진을 했어요. 그래서 2011년에 한-EU FTA가 발효가 됐습니다. 그 다음 해인 2012년에는 한미 FTA까지 발효가 됐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FTA 추진을 굉장히 강도 높게 몰아붙이고 마무리 지은 단계, 그게 두 번째 단계라면,
지금은 조금 FTA와 관련된 여건이 달라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양자 FTA가 끝나고 이제 다자간의 경제 블록화 현상이 생기면서 그 시선이 동아시아에 모아져 있는, 그래서 미국이 주도하는 TPP와 중국이 참여하고 있는 RCEP이 이 동아시아에서 교합하면서 이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 통합에 대응하는 과제가 우리한테 중요한 과제로 떠올라 있는 그런 지점, 그게 제3단계라면 3단계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통상 로드맵을 만들고 그런 인식 하에서 2012년도에 한중 FTA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몇 달 뒤에는 한중일 FTA도 시작을 했죠. 2013년 작년에는 RCEP 협상에도 개시가 됐습니다. 급기야 작년 말에는 우리가 협상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TPP에 대한 관심도 표명하기 이르렀죠. 이렇게 지난 10년 동안 우리는 굉장히 숨가쁘게 빠른 속도로 FTA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현재 9건의 FTA가 발효가 되고 있고, 추가적으로 3건의 FTA가 끝났습니다만 아직 발효를 위한 국내의 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체 통산하면 12건의 FTA를 가진 나라가 됐죠. 그 12건 상대국에는 미국도 있고 EU도 있고 아세안 같은 그런 거대 경제권도 우리가 의도한 대로 다 포함이 됐고, 개별 국가별로 하면 무려 50개국을 상대로 한 FTA가 만들어진 겁니다. 비교적 다른 나라에 비해서 FTA를 늦게 시작한 나라치고는 적지 않은 FTA를 우리가 갖게 됐죠.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지금도 더 FTA를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FTA가 6개가 있고, 협상을 시작했습니다만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중단되고 있는 상태가 3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협상은 시작되지 않았지만 협상을 전제로 해서 공동 연구로 하고 있는 FTA가 4건이 있고, 협상 참여는 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TPP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협상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주요 협상 몇 가지를 아주 간략하게 진행되는 상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관심이 가장 많은 한중 FTA는 2년 동안 협상을 통해서 2년 동안에 11차례 협상을 했죠. 그래서 1차 협상이 끝나고 지금 2차 품목별 양호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북아 3국 간의 한중일 FTA는 4차례 협상을 했습니다만 아직은 협상 구도라든가 이런 걸 짜는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대신 농식품 부문 입장에서 접근 전략과 관련해서 눈여겨볼 부분이 있다면, 우리 한중일 FTA의 상대는 중국과 일본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에 대해서 농식품 부문의 위협적인 수입 상대국인 중국이 있고, 또 한측에서는 우리 농산물이 진출하고 있는 우리 시장인 일본이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을 쳐다보는 자세하고 일본을 쳐다보는 자세가 정반대로 상반될 수밖에 없는 굉장히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FTA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우리가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RCEP은 지금 한중일 3국 이외에 아세안 10개국, 그리고 인도, 뉴질랜드, 호주 이렇게 16개 국가가 3차례 협상을 했습니다. 아직 초기 단계에 있는 상태이고, 이것도 우리 농식품 분야와 관련해서 특이한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RCEP에 참여하고 있는 16개 국가 중에서 한국과 일본을 빼고 14개 국가는 농식품 부문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협상이 중단되고 있는 한일 FTA는 2003년에 개시가 돼서 1년 만에 협상이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공백 기간을 갖다가 2008년 이후에 협상 재개를 위한 그 실무 협의를 해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결과가 없고,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한일 관계가 이렇게 경색되고 정치적으로 경색되고 있는 측면을 감안하면은 가까운 장래의 진전을 볼 것 같지는 않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TPP 얘기는 원래 4개국 간의 협상이었습니다만 미국이 2008년에 참여하면서부터 아시아 태평양을 거대 FTA로 갑자기 부상한 그런 FTA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일본까지 합류하면서 12개국이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데, 특징이 있다면 다른 어느 FTA보다도 굉장히 높은 수준의 개방을 추구하고 있는 FTA라는 점을 말씀드리겠고,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도 참여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니까 우리가 참여를 결정하는 단계가 된다면 아마도 국민들의 의견을
묻는 수렴하는 그런 절차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FTA에서 우리 농식품 부분이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하나는 이미 이 FTA 협정이 시행 중인 그 FTA 안에 농식품 부문의 내용이 어떻게 반영돼서 시행되고 있는가 하는 얘기 하나 하고, 후반부는 지금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진행 중인 FTA 협상에서 농식품 부분이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가를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FTA에서 시장을 개방한다 하면은 관세를 철폐하고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는 걸 의미하죠. 그런데 비관세 장벽 문제는 WTO 체제가 20여 년 동안 진행되면서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FTA에서 우리 농식품 부분이 관심을 갖는 부분은 주로 관세 철폐죠. 국제 통상에서 얘기하는 관세 철폐는 10년에 걸쳐서 관세를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만 얘기하면은 특정 국가와 FTA를 체결한다고 하면 10년 후에는 관세가 하나도 없어져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국내처럼 이루어지는, 그게 교과서적인 의미의 FTA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조금 다르죠. 현실적으로는 어느 나라든 FTA를 하다 보면 취약한 분야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취약한 분야를 핸들링하기 위해서 조금은 숨을 쉴 만한 작은 공간을 만들어 놓는 게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수입 개방이라는 그 물결을 대피하기 대피소 같은 그런 그 여유적인 공간이라는 건 양어를 제외한다든가, 또는 10년 이내 철폐를 하지 않고 10년 이후에 긴 기간에 걸쳐서 관세를 철폐한다든가, 아니면 관세를 철폐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감축만 한다든가, 관세 쿼터를 준다든가, 또는 계절적으로 다른 관세를 적용한다든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그 예비적인 공간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진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그런 FTA 협정에도 대부분 그런 양어적인 예외적인 그 양어 대상 품목을 농식품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FTA를 통해서 가장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이 농식품 부분이고, 그러니까 특별한 배려가 되어야 된다는 우리 사회적인 공감대가 녹아 들어가 있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FTA 협상에서 관세 협상과 함께 같이 논의되는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가 농산물 긴급 수입 제한 조치입니다. 이 농산물 긴급 수입 제한 조치는 수입과 국내 피해 간의 인과관계라든가, 또는 국내에서 발생한 심각한 피해를 입증하는 절차가 필요 없이 그런 피해가 발생할 때 비교적 단기간 내에 수입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쟁점이라는 점에서 우리와 같은 농식품 수입국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죠. 이러한 장치들은 지금 우리가 시행 중인 FTA 중에서 중요한 거, 예를 들어 한미 FTA라든가 한칠레 FTA라든가 한페루 FTA 같은 데는 이와 같이 농산물 긴급 수입 제한 조치 조항이 설치가 돼서 나름 제2차적인 안전장치를 확보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FTA에서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가 수입 검역 유생 조치, SPS 조치라고 하는데요. SPS 조치라는 건 농산물이 교역이 이루어지면서 수입국에 들어오는 과정에 같이 묻어 들어오는 질병이나 해충 피해로부터 수입국에 있는 인간이나 동식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조치죠. 그런데 이 SPS 조치가 통상과 이렇게 맞물리면서 통상마찰로 비화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몇 년 전에 있었던 우리 광우병 사례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죠. 그런데 시행 중인 FTA에는 그 구체적인 그런 SPS와 관련된 협정은 많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WTO SPS 협정에 이미 잘 정리된 체제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FTA 협정에서는 그 WTO SPS 협정사항의 권리 의무를 확인하고, 또 실제 SPS 관련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협의할 수 있는 채널을 구축하는 정도의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지금 우리나라가 시행 중인 FTA에 포함되어 있는 농식품 부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협상 중인 FTA에서는 어떻게 농식품 부분이 다뤄지고 있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진행 중인 협상이 6건입니다. 그 6건의 협상이 진행 중인데 그 각각 협상이 시작된 시기가 다르고 진전되는 속도도 다르고 해서
어떤 건 이제 막 시작한 것도 있고 어떤 건 농식품 부분까지 진도가 나간 것도 있고 안 나간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6개의 협상이 각각에 대해서 농식품 부문의 내용을 다 들여다본다는 건 좀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이미 이 FTA 협상이 일정 수준 진전을 이루어서 농식품 부문의 논의되고 있는 한중 FTA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중 FTA는 2단계 협상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1단계에서는 큰 그림의 개방 공식, 그 모델을 만드는, 모델리티를 합의하는 단계가 1단계고, 2단계는 그 모델리티를 근거로 해서 품목별 협상을, 양호 협상을 하는 게 2단계입니다. 어떤 면에서 지금 바로 통상적으로 FTA 협상을 개시하자마자 바로 품목별 양호 협상으로 들어가는 그런 대다수의 다른 FTA 협상과는 좀 다른 특징이 있는 FTA죠.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중 FTA는 제1단계 모델리티 협상을 종료하고 지금 품목별 양호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미 완료가 되어 있는 모델리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한중 FTA 모델리티를 보면은 모든 상품을 공산품이든 농산물이든 농식품이든 모든 상품을 3가지 품목군으로 나누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FTA 원칙에 충실해서 10년 내에 관세를 철폐할 일반 품목군, 그리고 10년보다 더 길게 10년부터 20년에 걸쳐서 관세를 철폐할 민간 품목군, 그 다음에 관세 철폐가 아닌 제가 앞서 말씀드린 예외적인 공간, 예외적인 형태로 양호하는 초민간 품목군으로 그렇게 나누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일반 품목군과 민간 품목군의 전체 품목의 90%를 배정을 하고 나머지 10%를 초민간 품목군에 배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식품 부문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초민간 품목군은 현재 전체 품목의 10%라는 그 한도만 정해져 있을 뿐이고요. 양어 제외나 부분 감축이나 계절 감축이나 이런 구체적인 양어 유형별로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그 다음에 농식품하고 공산품 간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알려진 게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협상 과제로 남아 있는 상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FTA, 이미 시행 중인 FTA든 또는 협상 중인 FTA든 나름 농식품 부문에 대한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있고 그 흔적들이 있습니다. 특히 진행 중인 협상과 관련해서 그러한 것들이 우리 농식품 부문의 입장에서 과연 만족할 만한 수준인가 하는 건 협상을 결과를 기다려야 할 사항이겠죠. FTA가 농식품 산업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그 한국무역협회가 FTA 10년의 성과를 되돌아보는 보고서를 낸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는 FTA를 통해서 교역량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교역 대상국도 많이 다양화됐다고 합니다. 가장 오래된, 정확히 10년이 된 한칠레 FTA 경우에 전화기나 자동차 같은 공산품의 우리 수출이 굉장히 많이 늘고, 대신 포도, 돼지고기, 와인과 같은 농식품 우리 수입이 대폭 늘었습니다. 공산품 수출이 늘고 농산품 수입이 늘은 것은 예측했던 결과죠. 이것이 우리나라 FTA 전형적인 효과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모든 FTA가 다 그럴까요? 기본적으로 FTA는 경제적인 국경을 낮추는 요인이기 때문에 그 양국 모두 산업 부문별로 희비가 엇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위험 요인도 있고 기여 요인을 동시에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어느 요인을 보고 어떻게 미래를 설계할 것인가 하는 건 결국 우리 이 몫인데요. 어두운 면을 보고 좌절을 하면 독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작지만 빛을 보고 희망을 살려가면 기회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잠깐 남은나라 얘기하겠습니다. 1860년대 덴마크는 프러시아, 지금으로 말하면 독일과의 전쟁에서 패합니다. 그래서 패전국으로서 남부의 그 홀루스타인과 슬레스비히 이 땅을 독일에 양도하죠. 지금 그게 독일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남부 곡창지대를 잃고 전쟁으로 폐허가 된 그런 황무지만 남은 상태가 됐겠죠. 당연히 국민들은 좌절했습니다. 이민의 행렬이 끝도 없이 줄을 이었고 알코올 중독자가 늘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좌절에 빠져 있는 희망을 일깨워준 지도자가 아시는 바와 같이 그룬트비히 목사와 달가스 태역 대령입니다. 그들이 내걸었던 슬로건은 밖에서 잃은 땅을 안에서 찾자는 슬로건을 내걸었죠. 국민들은 따랐습니다. 그리고 재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군 세계적인 부국이 오늘의 덴마크입니다. 물론 독일과의 전쟁에서 패한 덴마크의 상황과 지금 FTA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식품 부문을 바로 비교하는 건 무리가 있겠죠.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만, 확실한 교훈은 어렵더라도 밝은 면을 보고 희망을 키워야 미래가 있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한중 FTA를 예로 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한중 FTA는 우리 농식품 부문으로 보면 명백한 위험이죠. 위험 요인입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예상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각오가 필요하고, 그 예상되는 피해를 보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정책이 필요하죠. 그러나 다른 면도 한 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도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한 결과 이미 농산물 순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전환된 지 오래됐습니다. 우리의 대중국 농식품 수출이 연평균 28%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가공식품이 많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농식품 수출 시장으로 일본 다음가는 제2의 농식품 수출 시장으로 부상해 있는 게 지금은 중국입니다. 낙관하자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결코 쉽지 않고 낙관할 일만은 아니지만, 그러나 어렵지만 우리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FTA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게 이 시간의 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국제 통상 문제를 가지고 저와 함께 해주신 2시간 다소라도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농산물 수출 현장의 기술적인 문제를 파헤치기에 앞서서 그 수출이 향하는 세계 시장을 이해하고 시야를 넓히는 그런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스님께서 맡아주신 2번 녹화가 다 끝났는데요. 강의 준비부터 촬영까지 소감이 어떠셨어요? 마치 시험 끝낸 학생처럼 홀가분해서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숙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신 분들한테 좀 더 편안하고 그렇게 살갑게 다가가지 못한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제 나름으로는 우리 농식품 산업과 또 국제시장이 이렇게 맞물려 돌아가는 그런 구조적인 현실을 좀 쉽게 설명한다고 했는데, 글쎄요, 얼마나 전달됐을지 모르겠습니다. 교수님께 우리나라의 농업 통상과 농산물 수출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한 문장으로만 대답해 주신다면요? 농업 통상은 분명한 우리 농식품 부분에 대한 도전이죠. 위협이고. 그런데 수출은 그런 도전과 위협을 당당하게 이겨낸 그런 승리자의 징표 같은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합니다.